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진상은 이제 애교일 뿐, 이젠 아예 일본에 눌러앉아 살겠다고 덤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마저 스트레스에 못 이겨 한국행을 선택하는 상황. 이 충격적인 현상 속에서 왜 한국은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출신으로 현재 서울 외곽의 도시계획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레이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제 인연은 참 특별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던 건 단지 학업의 일환이었지만 지금은 이곳을 제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되었네요. 도쿄에서 서울로 오기까지의 여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저는 일본 도쿄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던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나라, 한국은 다소 혼란스럽고 즉흥적인 나라라고요. 베이징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로 유학을 선택했던 이유도 그런 이미지 때문이었죠. 도시계획이라는 학문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복잡함 속에서 체계를 세우는 일이니까요. 그런 학문을 배우기에 일본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서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중국인으로서 느끼는 미묘한 시선과 차별들이 쌓여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도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나라라는 것. 이 단순한 진실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네요. 제가 처음 서울에 온 것은 도쿄대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도시환경 연수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단 2달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일본에서의 매일매일은 어떤 의미에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했고 내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사회에서 진정한 나로 살 수 있을까? 어디서 존중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도쿄에서의 유학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순탄했습니다. 명문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교수님들의 인정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었죠. 그저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히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색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겠지 하고 믿었죠.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인 유학생으로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 연수 프로그램은 신선한 공기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으로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인으로서 느낀 대우가 달랐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그리고 더 많은 한국인들을 만날수록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외국인을 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그저 레이첸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도쿄로 돌아간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일본 유학 초기, 저는 신주쿠에서 적당한 숙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한 일본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첫 마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중국인이냐?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말투에 담긴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불쾌감과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멸시가 섞여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편견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편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쿄 곳곳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식당 예약을 무시하고 단체로 들이닥치거나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들이 일본 사회에 깊은 골을 남기고 있었죠. 특히 큰 문제는 관광객 비자로 들어와 민박업 허가를 받아 장기 거주하면서 불법 운송이나 관광업을 벌이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일본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중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같은 중국인 유학생들까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학업을 위해 정당하게 비자를 받고 일본에 온 학생들이었지만 점점 조심해야 할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일본 매체들은 연일 차이나타운의 확대와 부동산 가격 폭등, 교육시장 잠식과 같은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마치 중국인들이 일본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인 것처럼 묘사했죠. 그리고 그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저는 조금씩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일본 학생들은 우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교수들조차 미묘한 차별을 보였습니다. 수업 중 발표를 할 때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질문과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자신을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능한 한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려 했죠. 공공장소에서는 중국어로 전화하지 않았고 중국 음식점보다는 일본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옷차림까지 현지인처럼 바꾸려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에 도쿄대와 서울대가 공동 주최한 도시 설계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일본보다 덜 발달한 나라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관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외에도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서로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온 한 학생은 자신의 나라 도시계획 사례를 발표하면서 독일 특유의 환경 중심적 접근법을 강조했어요.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그의 발표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질문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학생은 미국의 자동차 중심 도시 구조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이 역시 열린 토론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의 도시 재생 사례를 발표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분명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비판이나 의심이 먼저 나왔을 텐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중국이라는 나라보다 제가 발표한 사례 자체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서울에서는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제 정체성의 일부일 뿐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보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 거리에서 무심코 던지는 시선이나 말투에서 그런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일본에서의 차별이 구조적이고 체계적이었다면 한국에서의 그것은 좀 더 개인적이고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2달 동안 저는 서울의 여러 지역을 탐방했습니다. 강남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부터 종로의 역사적인 건물들,
그리고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다양한 공원과 공공시설들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서울은 도쿄와는 다른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도시의 활기였습니다. 도쿄의 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와는 달리 서울은 생동감 넘치고 역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또 다른 형태의 질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첫날 서울대 교수님이 참가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셨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교수님은 레이첸 씨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중국인 학생 또는 간단히 첸이라고만 불렸거든요. 제 이름 전체를 정확하게 불러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은 서울의 다양한 도시 설계 현장을 방문하고 분석하는 내용이었어요. 강남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부터 북촌의 전통 한옥까지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존 방식이 일본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일본이 전통과 현대를 철저히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한국은 그 둘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국 문화를 대하는 태도와도 비슷했어요. 일본은 외국 문화를 철저히 타자화했지만 한국은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변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저는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도시 곳곳에 있는 공원과 녹지 공간,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 공간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했던 것은 서울의 다문화 공간이었어요. 이태원, 대림동 같은 곳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일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혼자 이태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들리고 여러 나라의 음식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곳에서는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특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어딘가에서 온 외국인이었으니까요. 가장 결정적인 경험은 연수 둘째 주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에서 노트북 가방을 깜빡 잊고 두고 나왔어요. 30분쯤 지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손대지 않은 가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옆 가게 주인분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혹시 이거 놓고 가셨죠? 제가 지켜봤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 나라는 저를 외국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친절함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외국인을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일본에서 노트북 가방을 두고 왔다면 어땠을까요? 보통은 분실물 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귀찮은 질문들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방을 지켜봐 주신 거예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 점점 제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아시아의 선진국이지만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달랐어요. 일본은 룰과 시스템으로 외국인을 관리하려 했고 한국은 사람 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되살리는지에 대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나 서울로 702 같은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배우고 싶었던 진정한 도시계획이었습니다. 건물이나 도로가 아닌 사람 중심의 계획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숙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온 외국인이었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음식 주문을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처음 보는 한국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우리 음식 맛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업적 친절을 넘어 진심 어린 환대였어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서울의 애착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실제 프로젝트를 계획해보는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각자 서울의 한 지역을 선택해 그곳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원동이라는 지역을 선택했어요. 전통적인 시장과 현대적인 카페가 공존하는 그곳이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현장 조사를 위해 망원동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외국인인 제가 질문을 해도 성의껏 대답해 주셨어요. 한 노점상 할머니는 제게 오징어를 하나 더 서비스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이 뭘 공부하러 여기까지 왔어? 열심히 해라, 젊은이. 그 말에서 저는 특별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할머니는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지 않았고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이로 봐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지금 돌이켜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네요. 서울에서의 둘째 주 저는 점점 한국 사회의 다른 면모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가방 사건 이후 저는 한국인들의 행동 방식을 더 면밀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혼잡한 시간에도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가끔 무질서한 모습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인 저에게도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불편한 질문 없이 감시가 아니라 신뢰로 외국인을 대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항상 부담으로 작용했어요. 마치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부담이 훨씬 적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한 다문화 사회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도쿄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훨씬 자유로웠어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방식이 일본의 하향식 접근과는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밀집 지역의 재생 프로젝트가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외국인 커뮤니티를 문제로 보는 대신 지역의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한국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루는 대림동의 중국인 밀집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중국인 가게 주인은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되었다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일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도쿄에서의 2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의미 있는 경험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인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중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이슈를 논의하면서도 제 개인을 그 갈등과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일본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대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직접적인 적대감은 아니더라도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센카쿠 열도나 역사 교과서 문제 같은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는 더욱 그랬죠. 반면 한국에서는 비슷한 갈등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정치적 이슈를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나 한알령 같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이 제 개인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런 차이가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프로그램의 세 번째 주에는 다양한 도시 설계 사례를 분석하는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도시 계획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일본만큼 완벽한 질서는 아니더라도 그들만의 유연함과 창의성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성수동이라는 지역은 예전의 공장지대에서 창의적인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들이 카페나 아틀리에, 코워킹 스페이스로 재탄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곳에는 젊은 예술가들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도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그 속도와 자유로움이 달랐어요. 도쿄의 변화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면 서울의 그것은 좀 더 자발적이고 유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도쿄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맛본 자유로움과 존중이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전히 도쿄대학원 학생이었고 학업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프로그램 마지막 주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다문화 공존 도시 설계 현장 실사를 진행하면서 만난 가나 출신 연구원 조셉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키우며 5년 넘게 살고 있었어요.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봐주진 않지만 어적어도 침묵으로 존중해줍니다.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것은 일본이 무시하는 방식과 한국이 배려하는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하지만 그 밑에는 깊은 거리감이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때로는 직설적이고 무뚝뚝해 보이더라도 그 속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몸소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할까? 이제 곧 학업을 마치게 될 터였고 진로를 결정해야 했어요. 도쿄에서의 학문적 성취는 분명 큰 자산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과연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마지막 주 저는 이제 곧 도쿄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제 안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고 더 나아가 제 자신과 미래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제는 다문화 공존도시 설계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과제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연습이 아니라 제 경험과 깨달음을 담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조별 작업을 위해 서울 곳곳의 다문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가나 출신 연구원 조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외국인 생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완전한 다문화 사회라고 하기엔 부족해요. 하지만 적어도 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셉의 말은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발견한 가능성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한국은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봐주진 않지만 적어도 침묵으로 존중해줍니다. 이 말은 일본이 무시하는 방식과 한국이 배려하는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한 손님으로 남기 쉬웠어요. 겉으로는 환대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손님에 대한 예의였지 진정한 수용은 아니었죠. 반면 한국은 때로는 직설적이고 서툴러 보이더라도 그 속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조셉은 이어서 말했어요. 어느 나라든 완벽한 곳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디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찾는 거죠.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할까? 도쿄에서의 학업은 분명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에서의 학위는 제 경력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학업 외의 삶, 즉 한 사람으로서의 행복과 충만함은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공이나 성취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지켜봐준 가게 주인, 망원시장에서 오징어를 건네준 할머니, 카페에서 중국 문화에 관심을 보였던 대학생들, 그리고 조셉. 그들은 모두 저를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어요. 반면 도쿄에서의 인연은 어땠을까요? 분명 학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 했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려 했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더구나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시선이 더욱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국인, 특히 아시아계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어요. 매체에서는 연일 중국 관련 부정적 뉴스를 보도했고 사회적 분위기도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제가 온전한 나로 살 수 있을까요? 학위를 받은 후에도 일본에서 취업하고 정착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증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인이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임을, 일본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 사람임을 말이죠.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물론 한국도 완벽한 다문화 사회는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외국인으로서 겪어야 할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기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최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각 조별로 준비한 다문화 공존도시 설계 제안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저희 조는 대림동과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허브 조성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외국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한국 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는 방안이었죠. 발표가 끝난 후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레이 씨의 시각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공간에 대한 분석이 뛰어났어요.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서울의 도시개발센터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 연구자의 시각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학업을 마친 후의 진로로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일본에 남는 것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도쿄대학원에서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할 기회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언어도 새롭게 배워야 하고 네트워크도 새롭게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라면 저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온전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문적 성취나 경력상의 이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도쿄로 돌아온 저는 마치 다른 세계로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겨우 2달 전까지 너무나 익숙했던 이곳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리의 표지판들, 지하철의 안내방송, 편의점의 정갈한 상품 진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린과 재회한 것은 도쿄 돌아온 날 저녁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없는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그녀가 민박 비자로 위장 취업을 하다 적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단속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특히 우리 같은 중국인들에겐. 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기 체류 비자로 일본에 온 후 민박업 허가를 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인근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런 방식은 사실 일본에 사는 많은 중국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식 취업 비자를 받기는 어렵고 학생 비자로는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었으니까요. 그동안은 묵인되던 관행이었지만 최근 들어 단속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리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왜 일본은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한국도 마찬가지일걸? 그녀는 한국에서도 불법 체류자 단속과 혐오 발언이 있다며 저를 흔들려 했습니다. 내가 본 건 그저 표면일 뿐이야. 어디든 우리 같은 외국인은 환영받지 못해. 하지만 저는 이미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돌아온 상태였어요. 물론 린의 말처럼 한국도 완벽한 다문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도 분명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곳에서 느낀 존중과 신뢰는 진짜였습니다. 나는 달랐어, 린. 서울에서는 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받지 않았어. 제 말에 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내가 학생이라서 그래. 노동자로 가봐. 달라질 거야. 어쩌면 린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본 것은 한국의 일부분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서 느낀 감정이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환대를 넘어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린은 일본 출입국관리국에 자진 출국하며 떠났습니다. 그녀는 중국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떠나기 전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넌 운이 좋았던 거야, 레이. 하지만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거야.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걸. 린이 떠난 후 저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도쿄대학원의 생활은 여전히 바쁘고 충실했지만 그 속에서 제가 느끼는 소속감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연구실에서 저는 여전히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저를 불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어요. 챙구는 연구 능력이 뛰어나네. 박사과정 진학을 생각해봤나? 사실 그동안 저는 학업에 있어서만큼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논문 성적도 좋았고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단순히 좋은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는 졸업 후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교수님은 약간 놀라신 듯 했어요. 그는 저를 도쿄의 유명한 건축연구소에 추천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많은 졸업생들이 꿈꾸는 직장이었어요. 그곳에서 몇 년 경력을 쌓으면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좋은 기회가 있을 걸세. 교수님의 말씀은 분명 저의 미래를 위한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 만났던 서울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 마지막 날 언급하셨던 도시개발센터 프로젝트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사실 이 메일을 보내는 것조차 저에게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교수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저의 관심에 기뻐하시며 서울의 작은 비영리 도시개발센터에서 연구원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곳은 큰 규모의 조직은 아니었지만 다문화 공존 마을 설계와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레이 씨의 경험과 시각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메일을 읽으며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취업 기회를 넘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도쿄대 교수님의 추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축연구소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권위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몇 년만 일하면 제 경력은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반면 서울의 작은 비영리 센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일본어는 이미 유창한 수준이었지만 한국어는 기초적인 회화만 가능한 상태였으니까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졸업 논문 심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문화 공존을 위한 도시 공간 설계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이 주제를 선택한 것도 서울에서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한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연구는 일본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교수님. 일본과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는 다릅니다. 제가 제안하는 모델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 일본에 적용하려면 일정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대답은 어떤 의미에서 저의 선택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저는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도쿄대 교수로부터 받은 도쿄건축연구소 취업 추천서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서울의 작은 비영리 도시개발센터에서 온 연구원 제안이 있었어요. 주변 모두가 도쿄행을 권유했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첸군, 정말 그런 결정을 내릴 건가? 지도 교수님은 제가 서울행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셨어요. 도쿄에서의 경력은 전 세계 어디서도 인정받을 수 있네. 몇 년만 여기서 경험을 쌓은 후에 한국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교수님의 말씀은 분명 합리적이었습니다. 경력 관점에서만 보면 도쿄의 유명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이 더 유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찾고 있던 것은 단순한 경력상의 이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온전한 나로 살 수 있는 곳,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 대답에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는 아마도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경력적으로는 후퇴처럼 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라면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저를 규정하는 전부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저는 바로 짐을 꾸렸습니다. 도쿄에서의 2년은 분명 값진 시간이었어요.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저는 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주거를 거절당하기도 했고 식당에서 불편한 시선을 느끼기도 했어요. 학교에서도 미묘한 차별을 경험했고 사회적으로는 항상 증명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도쿄를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신주쿠를 걸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설렘과 기대는 이제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기로 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마침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생동감 넘치는 풍경 속에서 저는 다시 희망을 느꼈습니다. 서울 남부의 한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도쿄의 제 원룸보다는 넓었지만 여전히 아담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멀리 한강이 보였어요. 그 풍경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비영리 도시개발센터는 예상대로 작은 규모였어요. 직원은 저를 포함해 6명뿐이었고 사무실도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매우 혁신적이고 의미 있었어요. 특히 제가 담당하게 된 것은 다문화 주민들이 함께 사는 마을 설계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남부의 한 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민들과 한국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저의 역할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센터 디렉터는 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분은 중국 베이징 출신의 레이 첸 씨입니다. 도쿄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셨고 다문화 공존 도시 설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 소개를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저를 중국인으로만 규정하지 않았어요. 제 이름과 전문성, 그리고 배경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언어 장벽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아직 업무에 필요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중요한 회의에서는 통역을 지원해 주었어요. 또한 한국의 도시계획 시스템과 규제들을 이해하는 것도 도전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세부적인 규정과 관행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관련 자료를 공부하며 이 시스템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어요. 프로젝트 대상 지역에는 이미 여러 국적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그리고 물론 한국인들까지. 그들 각각은 다른 니즈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인 커뮤니티는 더 많은 중국식 시장과 음식점을 원했고 베트남 커뮤니티는 자녀 교육을 위한 이중언어 지원 시설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국인 주민들은 다문화 공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 침해받지 않기를 바랐어요.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조율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나 도로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설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저는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 앞에서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서툴렀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발표 전날 밤 저는 밤늦게까지 준비했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고 말하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일본에서라면 저는 아마도 이런 중요한 발표를 맡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어적 한계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저의 전문성과 시각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발표 당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지역 주민들,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언론인들까지. 처음에는 떨렸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최대한 쉬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발표했고 때로는 통역의 도움을 받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한 노인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한국인 주민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프로젝트가 우리 동네를 바꿀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보니 좋은 것 같네요.
특히 젊은 외국인 연구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인정받는다는 느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서울행을 택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고요. 지금 저는 서울 남부의 한 지역에서 다문화 주민들이 함께 사는 마을 설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프로젝트는 이제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고 저의 한국어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도시에서 저는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모든 날이 좋을 수는 없었어요. 때로는 언어적 한계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겪는 행정적 어려움도 있었죠. 비자 갱신, 주거 계약, 의료 서비스 이용 등 일상의 작은 부분들이 때로는 큰 도전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이 도시가 주는 신뢰와 질서의 품격 속에서 진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질서란 도쿄에서 경험했던 엄격하고 경직된 형태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유연하고 더 인간적인 형태의 질서입니다.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 현장 근처의 조그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국인 노부부와 중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툰 한국어와 간단한 영어, 그리고 몸짓을 섞어가며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질서를 위해 배제를 선택했다면 한국은 질서를 위해 포용을 선택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살아온 한국인들, 그리고 새롭게 이사온 젊은 세대들까지. 그들 각각은 다른 배경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이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중국인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고 아내는 한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완벽한 이중언어 화자였어요.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자유자재로 구사했죠. 그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제2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미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과연 소속감이란 무엇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단순히 태어난 곳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가는 방식과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일까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는 지역 내 다문화 축제를 기획했어요. 각국의 음식, 음악, 춤 등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참여가 저조할까 걱정했지만 예상 외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인들도 자신의 이웃이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 알고 싶어 했고, 이주민들은 자신의 문화를 나눌 기회를 환영했습니다. 축제 당일 저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베트남 음식 부스 앞에는 한국 할머니들이 줄을 서 있었고 한국 전통놀이 체험장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다문화 공존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갈등과 오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이 있었고 이주민들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도 여전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의 한국 생활도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한국어가 향상되면서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고 업무에서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었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외국인이라는 꼬리표에 덜 신경 쓰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저는 중국인이고 그것은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규정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도시계획가이자 연구원이고 등산 애호가이며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저는 도쿄에서 석사 과정을 같이 했던 일본인 친구 하루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는 제가 일본에서의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서울로 간 것을 항상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최근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레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왜 서울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 하지만 직접 방문해보니 조금은 알 것 같아. 서울은 혼돈 속에 질서가 있는 도시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너는 진짜 행복해 보였어. 하루키의 메일을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서울은 완벽하게 정돈된 도시는 아니에요.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복잡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질서와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성은 도시 자체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에도 반영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인정받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다문화 마을 설계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팀에게 큰 기쁨이자 도전이에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니까요. 돌이켜보면 제가 서울행을 선택한 것은 정말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경력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곳에서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쉽지 않은 날들도 외롭고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삶은 언제나 도전의 연속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도전을 즐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프로젝트 현장에서 한 노인분을 만났어요. 그는 5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문화 마을 프로젝트에 반대했던 분이기도 했죠. 하지만 어제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동네가 더 활기차졌다고 생각합니다. 첸 씨 같은 젊은이들 덕분이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어요. 그것은 제가 이곳에서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확인이었고, 제가 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인들, 외국인들, 노인들, 젊은이들. 그들 모두가 이 도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에요. 이제 도쿄에서의 경험은 먼 추억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의 저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경험은 의미가 있었고 모든 선택은 저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고 새로운 관점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제 삶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찬 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프로젝트 현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중국인이지만 일본 대신 한국을 택한 이유. 그것은 단순히 국가 간의 선호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던 소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소망을 이곳 서울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저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이 도시의 거리를 걷습니다.
중국인으로 도시계획가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